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은 노사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란봉투법 토론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 긴급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집중 진단에 앞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알림 서비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소비 쿠폰은 얼마인지, 어디에 신청하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전화 연결해 소비 쿠폰 활용 꿀팁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어제부터 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죠. 국민 비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이 안내되나요? 네, 이제 다가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작됩니다. 온라인 행정정보 안내 서비스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국민별로 지급 안내 그리고 신청 방법을 19일부터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통해서 사용 기한과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 등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국민비서 가입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17개 간편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비 쿠폰 지급은 신청 자체는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만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 그리고 주말에는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시면 다음 날에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알림 서비스와 별도로 실제 소비 쿠폰은 21일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별로 나는 소비 쿠폰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사용처는 어디인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신청과 지급은 다음 주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루어집니다.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차에서는 지원 금액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반면에 2차 소비 쿠폰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고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소비 쿠폰은 지급받은 뒤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하실 수 있고요. 소비 쿠폰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의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이 소비 쿠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 백화점 및 변세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이소처럼 가맹점이랑 직영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쿠폰이 가능한 지점이다라는 여부를 입구에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 소멸 지역 계신 분들은 5만 원을 더 받게 되니까 최대 55만 원까지 받게 되는군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소비 쿠폰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이른바 꿀팁 같은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소비 쿠폰은 각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공공 배달 앱에서 활용할 때 혜택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앱 서울 배달 땡겨요에서는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에 10,000원을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이 소비 쿠폰으로 15만 원을 받아서 공공 배달 앱에서 활용을 하면 치킨 2만 원짜리를 3번 주문할 때마다 10,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2마리에서 3마리의 치킨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로 소비 쿠폰을 받아 활용하면 혜택을 얹어주는 프로모션 내놓고 있으니까 각 지역별 혜택 확인해서 지급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브랜드에서는 민생 회복 패키지 혹은 소비 쿠폰 패키지 등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할인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알뜰한 소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 소비 쿠폰 신청 공식 인터넷 문자에는 URL, 인터넷 주소가 붙지 않습니다. 이게 오면 스미싱이나 피싱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 쓰는 법,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세웠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 등 경제단체는 하루 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요구하며 16일과 19일 총파업까지 예고했죠. 노란봉투법 왜 갈등이 큰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노란봉투법이 정말 핵심인데 관련해서 민노총이 일단 총파업을 예고했네요. 16일, 19일 이틀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민노총은 파업을 하려는 걸까요? 정용건 대표님께 먼저 여쭙고 싶네요. 왜 민노총 파업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노총은 16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하게 파업을 갖다 예고하고 실행하는 그 주요한 이유는 이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네,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이 첫 번째 핵심적인 요구안이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잘못됐던 그런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탄압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회복을 촉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지난 겨울 그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은 강장에서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회 개혁을 갖다 요구했고 이런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결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경총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16일은 전국 동시다발 집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파업하는 대우 중에서는 쟁의권이 없는 불법 파업은 일체 없고요. 쟁의권을 가는 노조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이제 노동조합들은 회의 시간이나 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결의대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9일은 또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19일 날은 그래서 이제 집회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노동 현장에 조업이 멈추거나 이런 큰 혼란은 없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쟁의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쟁의권을 확보한 기업이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총은 이 정치적 요구를 앞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고광용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총의 이런 주장? 저도 경총의 입장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민주노총 특히 이제 금속노조 중심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법 2, 3조 개정, 그다음 노정 교섭이 핵심이고요. 그 외의 쪽으로 기존의 이제 노동정책 관련한 반환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노조역의 공시 제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감독 이런 것들 좀 폐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초반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친노동 정책의 성향을 갖는다고 판단을 하고 좀 급하게
이런 노정 교섭을 요구하는 등 좀 정치적 목적이 좀 많이 가미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 의제거리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노사 간에 합의할 거리가.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성급하게 본인들의 패를 보이면서 좀 지나치게 좀 빠른 속도로 파업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이제 생각이 다른데 네. 마침 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김명훈 기관사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기 때문에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정책이 조금 구체화될 때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조금 빨리 우리 고광섭 실장님 말씀대로 좀 빨리 나선 게 일각에서는 뭔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에 관철하기 위한 뭐 실력 행사를 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네네. 보고 있던데요. 네,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이 이제 내정됐고 사실은 이제 내일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노동자들은 좀 상당한 기대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재계에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 김용훈 장관 내정자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같이 쭉 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서로 가까이서 여러 가지 예. 많은 걸 갖다가 뭐 경험했는데 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원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상당히 유쾌합니다. 그래서 유쾌하다. 이제 노동 현장을 좀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좀 유쾌한 현장으로 바꾸려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높이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까지 했는데 본인이 처음 출근할 때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바뀐다.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든 여러 가지 사용자들의 목소리도 잘 듣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좀 우리가 대전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게 경청도 이제 합법 파업하고 있는데 합법 파업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집회는 좀 인원이 되지만 네. 합법 파업하는데 무조건 문제가 정치 파업, 불법 파업 딱지 붙이는 거 이거 좀 중단하기. 또 한편으로 우리 민주노총도 사실은 이제 그 결의대의 방식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총파업. 붙이가 네. 물어가지고 네. 막 합니다. 근데 언론도 보면 받아쓰기 좋거든, 사실은 네. 이슈화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총파업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든 네.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결의대의 방식인데 결의대인데. 그걸 한쪽은 불법 파업이라고 네. 한쪽은 총파업이라고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현장에 혼란이 많아지는데 이제 대전하는 시기에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그 양쪽의 목소리를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잘 들을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총파업이라 하면 주요 노사 현장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노사 분규가 있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서는 경우 네네. 전체 사업장이 파업할 때 우리가 네. 총파업하니까 총파업하면 뭐 사업주가 긴장하고 사회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전제를 하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아까 이제 좀 상당히 유쾌하고 네. 또 유연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게 혹시 김영훈 장관 후보자 민노총 출신이다. 네. 제가 그 사업주 입장으로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자익 후보 그렇죠. 네, 정책실 사업주는 전체가 아니니까. 사업주는 아니어서 네. 개인적인 김용훈 장관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 출신이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아는 분이고 두 분 좀 다 잘 아시네요. 겪어본 적이 있는데 네. 두루 적이 없고 온화하시고 대화가 잘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도 상당히 두루 평이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 개선, 뭐 조직 노조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의제들을 상당히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저희 사용자 측이나 좀 긴장할 만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겪어본 김영훈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대화가 되고 또 상대의 말에 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부산 진호위의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해서 노사 갈등 조정에서도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계나 이런 사용주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면 타협의 길도 모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두 분이 이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지명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가 조금 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총파업하니까 그럼 현장에 지금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있는지 노사 지금 임단 여부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위기를 잠깐 좀 보고 싶은데 한국 GM은 뭐 부분 파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산업 현장에 좀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아무래도 이제 금속 노조의 중심이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 GM은 지난주 이제 잔업 거부하고 그다음에 2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4시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민이 이제 자동차 노동조합들이 고민이 상당히 깊습니다, 요즘. 왜요? 당장 이제 뭐 관세? 올해 임금 협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이제 관세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 서비스 센터 9군데를 다 매각을 지금 진행을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평 공장 내에서 유부지 등등에서도 지금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5%만 때리도 사실은 한국에서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기 힘든 이런 구조인 거죠. 이제 뭐 우리 옛날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한국 GM에 대한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지만 뭐 한 3, 4년 전까지는 대단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2023년에 이제 1조 3천억 정도 이익이 났고 작년에도 뭐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에 순이익은 뭐 2조 5천억 이상 나가지고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도 크고 또 크고 근데 또 올해는 이제 관세 문제 등등 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파업을 조금 빨리는 했지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여름 휴가 전 타결이냐 추석 전 타결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GM은 내부적으로 지금 레이아웃 공사가 곧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타결을 위해서 조금 이제 투쟁의 수위를 빨리 끌어오는 것이지 뭐 이게 오래 길게 갈 거나 이렇게 보는 걔네들은 별로 없고 이제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10차 정도 교섭이 진행된 것 같고요. 올해 뭐 여름 휴가 전에는 뭐 한 2번 정도의 교섭을 진행할 것이고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재인권 확보해서 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추석 전 타결 목표로 가고 있는데 거기도 여전히 이제 작년 실적은 비교적 괜찮은데 올해 관세 문제로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현장에 다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고용 문제 또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해마다 막 2,000명씩 정년퇴직자 생기는 거 조합원들이 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문제 등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이 깊어서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SBS 비즈에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 노조 맨날 혼내고 욕하지 말고 좀 격려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한 4년 전부터 코로나 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에 파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어떻든 현대자동차 노사가 좋아지면 금속 노조라든지 전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격려하고 인내하고 좀 기다리고 불법 딱지 붙이지 말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약이었죠. 정년 연장이라든지 주 4.5일제 이런 것들이 노사 협상, 임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쉽게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을까. 협상이 길어지지 않을까. 뭐 기업들은 그걸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세 국면도 있고요. 25% 관세.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 4.5일제 전환이나 정년 연장 문제나 이게 다 사용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제의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 현재 그 대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미국 관세의 영향 때문에 자산 매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노사 상생 차원에서는 좀 노동자 측에서 조금 양보하는 상황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협의 길이 모색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직영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 측에서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용 문제가 있는데 제2, 제3의 어떤 전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서포트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기본급이나 성과급 협상에 있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최근에 그 최저임금 문제도 조금 소규모 수준에서 인상으로 네, 끝났는데 2.9%.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노동자 측에서 조금 한 발짝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노사 갈등 앞으로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인데 뭐 핵심은 저희가 방송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청 노조에게 원청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왜 하청 노조는 왜 이 교섭권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제조업 현장에 이제 이 사내 하청 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내 하청하는 이제 노동조합들이 교섭을 요구해서 이제 뭐 소위 이제 사용자들한테 교섭을 하자고 이렇게 해도 딱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기준으로 자동차 원청에서 기성을 얼마 받는데 그 금액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가 좀 나서서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뭐 열악한 이런 처우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3년 전에 2022년에 이제 뭐 이 여름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도커를 갖다 점거하고 51일 동안 이제 파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보면 이제 그렇게 용접이라든지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저임금보다도 100원 더 받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 더 이상 이제 뭐 버티기 힘들어서 결국 이제 뭐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구조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청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가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 파업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좀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원청의 사용자가 좀 나서서 합법적인 노사 간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끌고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걱정이 많겠지만 사실은 진행해 보면은 그렇게 뭐 가격한 파업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하청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는 노조법 2조입니다. 2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시장이 이제 이중으로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 하청업체 근로자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청 회사와 교섭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하청 노조의 요구다. 그런데 기업들은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되면 하청업체 노조가 얼마나 많으냐, 어떻게 다 교섭을 하느냐, 뭐 그런다면, 뭐 어떻게 1년 내내 뭐 교섭하다 다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위협 요인으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보면은 아까 말씀 대표님이 하셨는데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하청 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인데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표현이. 근데 이제 실제 원청에 준해서 그 하청업체를 실제 업무적으로 착취하거나 단가 후려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제 있어서 원하청 관계가 명확히 보여지고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데는 이걸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요건이라는 게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법적인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제 실질적으로는 듣기에는 좋으나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는 표현을 그걸 법으로 구체화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걸 인정하게 되면 좀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다 하려고 달려들면 말씀하신 대로 1년 12달 하청업체와 교섭하느라 바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건건히 하면은 산업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질 거고 저도 경북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한 원하청 관계 협력업체는 그 구조를 봤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구조가 점차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이익 공유나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는 조금 그것도 만성적으로 좀 지났습니다만은 노사 간에 조금 타협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조법 2조 개정안을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사용자 측에는 부담이 되고 또 원청기업은 협력업체 자체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그다음에 거래를 단절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끌고 오는 데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2, 3차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이나 그 미래 세대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그리고 젊은 세대 일자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원청 노조에게 교섭권을 주려고 할 때 이 노조법 2조의 실질적 지배력을 법조에 어떻게 명문화하느냐에 따라 조금 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를 하나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예 국내 생산 현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이제 고충인데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자꾸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면 해외로 이전한다 이런 늘 위협적인 말씀들을 하셨죠. 네. 근데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봐서는 해외 이전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죠? 뭐 멕시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로 갈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그 좀 약간 억기주장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보면 이제 대우조선 당시에 예. 정규직이 한 10,000명 정도 있었고 대우조선 현장에 그다음에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10,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청업체 수가 한 100개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100명 정도, 평균 100명 정도 고용하는 하청업체가 100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하청업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장도 있어야 되죠. 네. 감사도 있어야 되죠. 안전관리 실장도 있어야 되고 격리도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각 조그마한 회사들이 다 한 5명 정도를 갖다가 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우조선에 이런 물어보면 적절하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성을 줄 때 계산할 때 시간당 얼마씩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 사람들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사내 하청이 이렇게 막 100개씩 난립하는 이런 퇴행적인 걸 고쳐야 된다. 제가 그 뒤에도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한 5개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10개로 줄이든지 1개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도 좀 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받는 돈을 뭐 이런 착취하는 구조나 이런 거는 좀 없어지게끔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바뀌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턴은 하지 않던 또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조법이 좀 바뀌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이제 교섭을 예를 들어서 그럼 원청 사장님이 그 교섭 일일이 다 가겠습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성을 결정할 때 그다음에 사내 하청 구조를 좀 변화시켜서 제조업은 철강 회사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회사 이런 회사들은 대체로 이 사내 하청 구조 이거 있는데 이걸 좀 축소시켜 가지고 경쟁력 있게 만들지 않으면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진짜 4차 산업혁명이 못 따라간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대우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들어와 가지고 조선업이 좋아져도 거제도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 이런 구조를 낳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사내 하청 대우조선 해양의 사례를 들어서 100개나 됐었다. 그렇게 많은 이 구조를 뭔가 개선하지 못한 현 상태로라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이런 구조 왜 이렇게 하청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이건 또 이 정규직으로 다 직원을 하면 또 회사는 또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사내 하청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 사실 좀 고질적이었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 일부분은 제가 정 대표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사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사실상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얘기고 실제 있는 곳은 물론 그런 교섭권을 인정해주고 또 부당한 어떤 지위에 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용자성을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했을 경우에 그 2, 3차 협력업체 중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나 어느 정도 좀 잘 원만하게 가고 있는 데에서까지 전부 다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너무 크고 이걸 전부 다 받아주기에는 지금 현재 그 대외적 압박도 있고 무조건 원청 보고 양보해라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현재 저성장이 좀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소비나 물가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원청 사업자만 이렇게 내놔서 이익 공유도 결국 원청업부터 이익을 다 공유해서 나눠주라는 얘기는 쉽지 않은 얘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조법 2조 실질적으로 원청회사가 지배하는 문제, 실질적 지배력이 좀 모호하다. 이래서 조금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입장이 좀 달라서 과연 어떻게 의견을 모아질지 모르겠네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문제 한번 거론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조회계 공시 제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개혁의 성과로 내세우는 거죠. 이것도 폐지하자는 게 민노총 주장인데요.
왜 이걸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폐지해야 될까요? 정영근 대표님, 민노총 이제 주장. 사실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의 법원인 헌법이 노사자치의 영역, 집단자치의 영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삼자의 개입을 갖다가 배제시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노조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회계 공시하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자치권을 위반하고 또한 이제 상급단체가 공시 안 하면은 단위노조에 공시하더라도 거기도 세액 공제를 못 해주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공제. 해가지고 이제 뭐 한 90% 정도 다 했어요. 또 공시를.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왜 이거 집단자치 영역, 노사자치 영역 규약하고 규정할 걸 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느냐.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확인해보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의 전산망에다가 노조가 자율적으로 공시해라. 그러면 안 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보고 뭐 집행부 선거 때 갈든지 요구를 하든지 판단할 수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사실 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의 그 방식으로 그다음에 정부가 제안하는 대로 전산망에 올리는 노조 안 올리면 다음번 선거 때 저 집행부는 회계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공시를 강요하는 것보다 그렇죠. 알아서 자율적으로 예, 자율적으로 하고 조합원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알아서 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니었을까? 혹시 아닐까요? 실제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15% 정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90% 이상 사업장이 90% 이상 공시율이 달성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노조 쪽에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거를 노조 회계 공시제를 왜 민노총 전체 그 총괄 그 연맹에서 왜 이거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단위 노조에서는? 네, 아니 어느 특정 노조는 아니고 그 민주노총 쪽에서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 중에 제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해봤을 때 그렇고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어쨌든 자기 조합원 조합비가 나가는데 그 조합비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그 재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 기금이 재무제표나 이런 시세 지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상시적으로 좀 감시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그런 노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순기능이 많은데 왜 폐지에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노조 회계 공시는 필수적인 사안이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민노총에서 지난 7월 8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이찬진 사회분과장 만나서 이 공시제 폐지를 요구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노조 쪽에서도 일부 사실 그런 순기능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노조 조합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 철폐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많이 다르고요. 또 이 심각한 문제 환노위와 간담회를 가진 노조법 2, 3조 이 문제 노란봉투법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정영권 사회연대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야기했던 서울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듯합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은 지금 알짜 물건을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럼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627 초강력 대출 규제 집값 상승률 확연히 둔화돼 있다. 그렇게 확실히 느끼시죠?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호가가 내려왔고요. 네. 호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 맞고요. 예. 다만 이게 호가가 내려온 것이지 실제 거래 가격이 내려왔냐라고 질문하시게 되면 그것도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이나 8월 달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7월 달에 이제 6.17 대책 규제랑 상관없이 DSR 3단계 시행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7말 8초는 휴가철이고 해서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비수기와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 때문에 준 것들인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래도 6억 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량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거래량? 호가가 확실히 내려온 것도 사실이고 예. 매물이 없었던 지역에 매물이 조금 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확인하는 그렇죠. 데는 그런 네. 얘기네요. 거래도 뭐 많이 줄었죠, 지금 주죠. 아마 이번 정책의 타겟한 지역이 아마 강남 3구, 용산구를 포함해서 가장 정확히 타겟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지역들,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은 많게는 80%에서 90%, 적게도 한 60%는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5월, 6월 달보다 아마 7월 달 현재 거래량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절적인 또 그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영향과 비수기 합친 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거래량이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줄게 되면 당장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가를 좀 낮춰서 내놓는 매물들도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난 3, 4월이잖아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제 이게 확대 지정 후에도 해당 지역들은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런 초강력 대출 규제지만 좀 상급지 괜찮은 데는 여전히 강보합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 혹시 그런 기대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대출의 영향을 그렇게 아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한 것은 6억 원보다 조금 넘어가는 지역들이 타겟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강남, 서초, 용산의 시세를 낮추기보다는 아까 그 전에 규제 지역이 아니었던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아마 타겟팅해서 줄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나 서초구 혹은 용산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라든지 재건축 단지들은 아직까지 큰 타격을 본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 예.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계속 신고가는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강남 2구와 용산구는 좀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튜브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보통 이 대출 규제가 이번에만이 아니고 역대도 몇 차례 나왔는데 지나놓고 보면 뭐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효과가 가다가 그걸로 그쳤다. 이런 분석인데 이번에도 정말 그럴까? 이런. 2019년도 12월 16일에 예. 대출 규제가 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예.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중도금 대출도 아예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정확히 이제 좀 길게 간 데들은 6개월 걸렸고요. 짧게 간 데는 한 2개월 정도는 거래량이 좀 침체되고 실제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나온 거래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최대 영향이 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2019년도.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여러 가지 규제랑 함께 왔던 것 같고요. 이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투자자들하고 실수요자들을 다 규제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투자자는 시장에 없거든요. 투자자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실제 실수요자라고 하죠. 다 실수요자다. 예,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투자할 가치가 없더라고 하는 것들은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수요층들이 한꺼번에 빠지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 보였는데 지금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은 뭐냐면은 살짝 본인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문제 때문에 아니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예.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내 경제력이 되면은 그냥 이사를 가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번 조치로 경제력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와서 한 단계 아래 급지나 아니면 전세로 갈 것이 뭐 월세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새 아파트에서 준신축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한 단계씩 내려서 이사갈 집들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들이니까 그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전세 매물 감소로 이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거다.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 전세 시장 불안감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시장이 원래 문제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매매가
흔들리는 것들보다는 전세가가 작년부터 계속 상승하는 것들이 또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 대출 규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매매 거래량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매매 가격을 거래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들을 막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이 매수자들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됐어요. 임차인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주인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세 레버리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네, 그것들이 좀 불편해져서 그 수요층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 같으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한 5억 원 받아서 혹은 4억 원 받아서 이사를 갔을 텐데 그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집주인이 진짜 새로 집을 사서 특히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단지가 메이플자이라고 하는 서울 반포 메이플자이. 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메이플자이인데 잠원동. 거기는 다 처음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생겼거든요. 일단은 전세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당장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 가려고 했던 한 2,000세대 정도의 임차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돈으로만 전세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마 반전세, 월세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선의의 피해자가 일단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은 생겼다. 그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 반포에 자기가 전세금이 없는 분들, 전세장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반전세나 월세 전부 이쪽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을 거네요. 그렇죠. 메이플자이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구축으로 가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다른 데도 다 벌어지고 있을 텐데 대부분 월세 전환이 지금 더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정부 기조도 그렇고요. 네. 제도권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일 텐데 전세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뒷방 뭐랄까 좀 저기 뭐 배달한 자식이 낳은 자식처럼 전세를. 괜히 미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임차인들은 전세를 너무 희망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세라는 제도를 조금 축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계속 전세를 괴롭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가 아닌 반전세 혹은 월세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전세가 싼 구축이라든지 다세대 빌라의 전세로 가는 경우들도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 이렇게 자기 집을 마련하는 상당히 이제 중간 단계, 중간 사다리 이상으로서 효과를 하고 있는데 전세에 대한 압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자, 정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출 초강력 규제가 나온 다음에 관심이 이제 세금입니다. 계속 이재명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약도 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한다, 뭐 이런 소문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도 찌라시에서 봤거든요. 네. 봤는데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으면은 보유세를 한 1,000만 원 내게 하겠다. 그리고 또 시세가 더 올라가면은 비율이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냥 찌라시 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랑 종부세에 합산한 결과인데. 서울의 중위 가격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로 혹은 뭐 종부세로 합쳐서 보유세로 1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내는 시대가 반 이상은 오지 않겠느냐고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세금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보다는 공급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정권 초기에는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오셔갖고 약간 끝을 말씀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최대한 세금으로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완화해서 그다음에 세금은 이제 최후의 보류다. 마지막으로 하겠다. 하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시장이 조금 반응이 느리거나 다시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세금 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세금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보신 게 지금도 세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현재도.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취득세 중과,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해놨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그거를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받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지키려면은 이전의 중과제도를 다 폐지해야 돼요. 폐지를 해야 되는데. 다 기본 세율로 해야 되는데 이미 세 개 다 단계가 중과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중과가 계속 된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도 중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과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비슷한 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잖아요. 예. 그게 내년 5월까지인가요? 5월 9일까지고요. 어차피 이제 그것들을 유예하지 않으면 중과가 부활이 되는 것들이고요. 유예를 하지 않으면. 예,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행을 뒤로 미루는 것뿐이거든요. 예. 정부가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니까 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냥 중과는 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무거운 세금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그대로만 있어도 세금이 중과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초강력 규제 대체 뭐 여러 가지 피해자가 있습니다만 생애 최초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직격탄을 받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실수요자들을 위축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이럴 때 이제 집을 아까 마련해야 될 분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집값 동향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서민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층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임차로 가고 하나는 내 집 마련을 할 텐데 네. 지금까지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혜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청약제도에서는 특별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뭐 신세가 특례라든지 뭐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기관 추천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한 10%씩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신세가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나왔었는데 예. 그것들을 한 70%까지 줄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90%에서 80% 정도까지만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 나오는 부분들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임차를 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좀 서민층들의 대출과 조금 조건들이 좀 나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결해야 되나요? 다 어려워진 거잖아요. 네. 그럼 다들 주춤하거든요. 예. 이때가 기회인 것이죠. 어찌 보면은 경쟁률이 낮아져요. 경쟁률이 어차피 매입 이제 경쟁률. 본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줄게 되면은 집이 있었던 분들이나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 와서 집을 사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특별 공급에 있어서 경쟁률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내가 어떤 특공이 가능한지 신생아 특례라든지 다주택 다자녀 혹은 생애 최초 그 기간 추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 이게 100% 확률은 아니지만 네. 전보다는 기회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좀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받는 것으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서울만 노렸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이 비싸고 대출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좀 중하위권 지역보다는 경기도나 인천에 오히려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편한 입지에 새 아파트들이 훨씬 더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답사도 다녀보시고 한번 좀 전략적으로 한번 공부해서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누구나 바라는 거니까 안정된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조금 집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내세워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에게도 원청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불법 파업에 대해 개인별 배상 책임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게 핵심이죠.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청업체와 협상하느라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부 노동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노란봉투법을 힘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